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밀리터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비급 고속정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큰 함정,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 또는 미사일 고속함이라고 불렸던 그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으니 그것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미사일 고속정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북한이 미사일 고속정을 계속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미사일 고속정은 소련에서 개발한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거든요. 여기에 스틱스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있는데 북한은 1962년도에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는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을 또 도입을 했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스틱스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대함 미사일에 의한 최초의 피격 사례는 1967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 코 격침 사건인데요. 이집트 군에게 이스라엘 해군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지중해 알렉산드리아 항 그 외곽에서 있었어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항구 내에 있던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스틱스 미사일 4발이 발사되어 명중하고 그 에일라트 구축함이 격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군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현재 북한에서는 5사급 미사일 고속정을 개량한 형태가 똑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소주급 미사일 고속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사일 고속정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국내 기술이 변변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믿을 곳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있었던 그 소련과의 그 미사일 위기 이때 쓰려고 A-11 미사일 고속정을 이제 건조를 했어요. 그런데 건조를 하고 보니 뭐 다시 평화가 찾아와서 카리브해에서는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해서 뭐 남중국해 이쪽으로 전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이 A11급이 딱 좋았단 말이죠. 속도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함수에는 3인치포 이게 76mm 함포를 이렇게 탑재하고 있어서 우리 화력 덕후인 우리나라 해군이 볼 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사진에 보이는 것은 미 해군 갤럽함이라고 PG 페트롤 건보트를 PG라고 합니다. 85, 한 번은 85번이네요. 이게 남중국해에서 지금 그 순찰하고 있는 모습을 찍힌 건데 이것이 A11급의 2번 함입니다. 2번 함. A11급은 한 번이 PG-84입니다. 84.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도입하게 되냐면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베니시아함을 도입합니다. PG-96.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백구급 51번 함이 된 것이죠. 나중에 또 한 번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351번으로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 함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신형 함정이었어요. 군에서 쓰는 용어로 아세이 함이었죠. 아세이 함. 이 함정은 미 해군이 1970년 4월에 취역을 했습니다. 아주 신주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해군에서 이걸 도입하기로 하고 1971년 8월 15일부터 9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우리나라 그 해군 승조원들이 가서 시운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당시 샌디에이고에서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게 대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역했을 때 다시 미국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109급 함정을 총 9척을 도입을 했는데요. 미국 그 타코마 조선소에서 만든 것은 4척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 조선 기술을 익히고 도입하기 위해서 코리아 타코마라는 그 회사를 조선소를 세웠거든요. 마산에 있는 그 조선소에서 또 5척을 추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입된 것을 전기형,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후기형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형은 디젤 엔진도 들어가 있지만 후기형은 가스 터빈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크기도 좀 더 커진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제 재원을 한번 보시면 A11급 전기형은 240톤, 후기형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268톤, 좀 커졌죠. 전장이 A11급 50.1m, 후기형은 53.7m, 전폭은 7.3m, 승조는 24명, 27명.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요. 우리가 그 밀리터리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군 출신이라도 고속정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미사일급, 또 어떤 사람은 참수리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뭐 기러기급에서도 왕기러기급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3년 이전에는 좀 제가 보기에 우리 해군이 좀 낭만의 그 해군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낭만의 해군. 그래서 고속정에 붙인 이름들이 다 그 날쌘 그 조류 이름이었는데요. 제비급, 가장 작은 고속정이 제비급. 그 다음에 이제 기러기도 있었습니다. 제비, 기러기, 백구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93년도에 이제 제비급이 다 퇴역을 하고 보니까 해군에서 생각하기를 이게 좀 뭔가 좀 날쌔고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무슨 뭐 물찬 제비냐? 카바레에서 아주머니 홀리는 제비도 아니고 또 이런 불만. 그 다음에 기러기, 가을밤 기러기 우는 그런 또 뭐 기러기가 뭐냐? 그래서 또 기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백구는 하얀 갈매기를 백구라 그러거든요. 그럼 백구를 또 다른 말로는 시골 강아지 그것도 백구도 있잖아요. 백구야 이리 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다가 이참에 이름을 바꾸자 해서 1993년도에 기러기는 참수리로, 그 다음에 백구는 검독수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수리급, 검독수리급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베니시아함이 급이 되었죠. 백구급 1번함입니다. 백구급 1번함. 여기 보시면 이제 76mm 함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미국제 스탠다드 함대함 미사일 2기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길은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 동기생이 백구를 타고 있는 동기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이 백구는 그렇게 작전을 많이 뛰지 않고 90년 넘어서면서부터 삼부도 그쪽에 정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가 입항을 했을 때 동기생한테 놀러 가면 작전도 않고 맨날 항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이 포는 수동식 포가 아니고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되는 그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되는 그런 포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해군의 사격 통제 장치 쪽으로서는 발달된 그런 사통 장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추적 레이더입니다. 추적 레이더. 여기서 탐색을 해서 목표물을 추적 레이더에다 넘겨주면 여기서 계속 목표물을 추적하면서 이 포가 발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문 그 백구 미사일 발사 모습인데요. 스탠다드 미사일 두 발을 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사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하품 미사일 또 2발을 또 탑재를 해요. 백구에 하품 미사일을 탑재할 때는 그 당시 미 해군도 이제 막 개발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미 해군도 다 도입되지 않은 시절에 우리 한국 해군이 뭐 협상을 잘했는지 때를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백구급에다 하품 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구급이 거둔 가첩선 격침 사건인데요. 제비급에 비해서 백구급은 무장 감첩선을 침몰시킨 것이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언제냐면 1980년 12월 1일, 2일 이 새벽까지 있었던 작전인데요. 남해군 무장 간첩선 격침. 이 무장 간첩선이 이 남해잖아요. 이 남해로 들어옵니다. 목도라는 그쪽으로, 미제로 해수욕장 그쪽으로 들어와서 무장 간첩 3명이 상륙을 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우리 군이 이쪽에 있는 이제 육군 사단 병력이 이 3명을 며칠간 쫓고 교전을 해서 사살을 했는데, 우리 아군에서도 전사자가 3명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이 4 차단 단대를 배치해요. 이게 4 차단 단대. 이게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그린 건데요. 그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이 백구 58함의 포술장이었던 그 신동보 제독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제독으로 진급하거든요. 이분이 쓴 그 회고록을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 차단 단대, 구축함 몇 척하고 작은 소형 함정들에서 여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뚫고 도망갈지 모른다 해서 이 대마도 가까운 쪽에서 외해 차단 단대를 또 배치를 해요. 여기는 누가 배치가 됐냐면 전북함, 백구 58함, 백구 61함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된 그 차단 단대가 CT 11전대 사령관이 맡은 이 외 차단 단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11월 29일에 이 백구 58함이 진해항을 출항해가지고 남영제도 부근에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고 이제 거제도 이쪽에서 투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함장님이 이제 사관실로 장교들이 모였을 때 비밀 작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관 회의를 소집한 그 함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축함, 전북함하고 백구 6기람 그리고 본함이 외해 차단 단대를 구성해서 무장 가첩선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닻을 올리고 앵칼을 올리고 이렇게 대마도 서남방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북함 109 6기람, 158함이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첩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지키고 있었는데 언제냐면 12월 1일 23시 30분 그러니까 밤 11시 30분경에 이 네 차단 단대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급보가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함정이 전투 배치에 들어간 거죠. 전투 배치. 그리고 이제 이거 시간이 지나서 3시간이 지나서 12월 2일 그 다음날 2시 30분까지 간첩선이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중이고 간첩선은 수면 위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래서 작전 실패로 판단한 듯 작전에 참가한 그 분대 사령관 이분이 이제 1전단 사령관이었는데 전 함정 전투 배치 해제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9 58함에도 이제 상황 끝 전투 배치 해제 이 방송이 나왔죠. 나왔는데 이 포술장이었던 심동보 아마 대위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함장이 중령인 곳에 그 함정에 옛날에 포술장은 보통 대위가 했었거든요. 부장을 소령이 하고. 아무튼 이 신동보 포술장이 이제 임무 교대를 해서 함교에 올라가서 당직사관 임무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포대에 배치된 병기장, 병기선임하사, 병기병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사격을 담당하는 사통장, 사통선임하사, 사통하사 이렇게 있었겠죠. 이 사람들에게 전투 배치를 해제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함장님께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함장님 아무래도 압축수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속력으로 압축수색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함장님이 이 중령 이익은 함장님이신데 그래 좋다. 압축수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속력으로 북쪽으로 변침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단대장님께도 건의해가지고 이 외 차단 단대에 속해 있던 전북함과 109 6기람도 같이 이제 전속으로 압축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새벽 4시 8분에 이 109 58함으로부터 340도 그러니까 한 2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340도 7600야드 그쪽에서 상대방이 190도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게 180도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190도 28노트로 고속 항해하는 의아성박을 발견합니다. 레이더로.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함장님이 이제 급박한 목소리로 지시를 한 거죠. 헤드셋을 통해서. 그때 함장님이 이제 그 전탐실에 내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함수 전방에 뭐 보이는 거 없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가 마침 음력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장님이 이협사격을 실시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계속 전투 배치 상태에 있던 그 무장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즉각 이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0mm 고폭 애광탄 20발을 최대 발사율로 해가지고 의아선박으로 쏘았어요. 쏘았더니 이제 의아선박이 속도를 더 높여서 또 도주를 시작한 거죠. 30노트로. 그리고 이제 항해 라이더에 이 109 58함 항해 레이더에 최초 접촉한 의아선박을 사격 통제 장치로 추적 중이던 이 사통장 상사인데요. 사통장이 다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포술장님 지금 의아선박이 290도 30노트로 도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바꾼 거죠. 290도로 도주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주하는데 그쪽에는 일본 대구리 어선 여러 척이 있었어요. 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 15분에 이제 이 외 차단 단대에 있던 이 함정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모였죠. 이쪽으로 다 모여서 이 포위를 해서 찾고 있는데 이 북쪽에는 전북함, 서남방에는 109 6기람, 오른쪽에는 109 58함이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전투 배치 이 상황에서 모든 함정이 이제 등화 관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전투 배치하면 불을 다 끕니다. 끄는데 갑자기 이 지부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면 전멸등을 점등하고
의아선박을 가까이 접근해서 식별해라, 수색해라, 이런 무모한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구오파람이 의아선박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던 중에 이 간첩선이 백구유기람을 향해서 로켓탄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적성선박이다, 확실히 식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구오파람에서는 이제 담대장님께 보고를 한 거죠. 이게 적성선박으로 확실히 식별됐으니까 다시 정화 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 전북함에서는 조명탄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조명탄을 쏘아 올리니까 이 바다가 대낮같이 밝아져 버리고 우리 함정들의 모습이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간첩선이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로켓탄을 쏘든 기관총을 쏘든. 그래서 조명탄을 쏘지 말고 등화간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백구오파람이나 백구유기람은 자동 사통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선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다시 사통장이 다급한 보고를 포수장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간첩선이 보남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도망쳐 오는 거예요. 이 대마도 쪽으로 가서 이제 일본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축선에 걸리는 일본 어선을 고려하여 간첩선과 역침로를 잡고 전속 기동하면 바로 격파 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 사통장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함장님이 그렇게 변침해서 가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구오파람의 속도가 30노트, 이 간첩선의 속도가 30노트, 상대 속도가 60노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명중시키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표적거리가 3,400야드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격을 하려고 보니까 30mm 부포가 잼이 걸려서 발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함수에 있던 76mm 함포, 이 주포를 가지고 이제 사격을 실시했는데 고폭탄 7발을 쏘자마자 이 간첩선에서 화염인치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탄 명중을 시켜버린 거죠. 초탄 명중. 그렇게 해서 이 간첩선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염에 휩싸여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 간첩선에서 부유물, 증거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 전북함과 백구유기람이 오면서 계속 포탄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첩선이 갈갈이 찢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격 중지하고 가봤더니 간첩선은 흔적도 없고 부유물만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인양을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그 간첩선에 타고 있던 6명이 발견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도라든가 뭐 수첩, 통신 주파수 호출부 기록, 그 다음에 500만 원권 뭐 지폐, 뭐 여러 가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프닝이 있는데요.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 이제 한국 함대사령부로서 그때는 한국 함대라고 그랬거든요. 전보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전북함 백구유기람은 즉시 기진하여 진으로 돌아와서 입항 환영 행사 참석, 백구오파람은 모선 탐색 계속할 것, 이렇게 지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간첩선을 침몰시키는 작전 과정이 잘못 보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구오파람의 이익은 한장님이 붕괴해가지고 뭐라고 또 전보를 보내냐면 간첩선 최초 접촉, 추적 및 격파한 함정 승조원 사기 고려, 즉시 입항 조치 바람, 이렇게 해서 백구오파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환영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백구오파람 이 함장님과 포술장 승조원들은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화랑 무공훈장. 유조탄 고속함에서 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북함에 타고 있던 부장과 백구유기람 포술장 이런 장교들은 이 백구오파람 이 포술장이었던 신동보 이 제독이 나중에 준장으로 제독으로 진급했을 때 이 부장과 포술장 이분들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인데요. 이게 해군 훈련소 순검인데요. 저는 이게 순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때 참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마주 보이는 이 동기생이 어떨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겁에 질린 표정 아니면 움찔움찔하는 표정. 그때 저도 킥킥 웃음이 나와서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DI 드릴 인스트럭터 이 DI가 총기를 검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백구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백구급은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하다가 1998년도에 다 퇴역을 했습니다. 진해 그 삼부두에 주로 정박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백구급의 선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균열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가스터빈을 사용하다 보니 이것이 덩치는 작아도 기름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1998년에 다 퇴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백구급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